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있는 전중환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북스의 부탁으로요. 그래서 협력의 생물학, 그리고 부제는 제가 붙였습니다. 유전자의 눈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협력에 대한 어떤 최근의 어떤 진화 이론 설명을 그렇게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에 걸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니모가 아니죠? 니모 아빠 앞에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하나의 큰 물고기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집단 내에서의 그 개체와 무리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집단을 위해서 혹은 뭐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선한 특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특성, 착한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곤란합니다. 네, 여러분, 착한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타성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하나 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자선 뭐 이런 거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없어요? 아무래도 다 나쁜 사람들만 오신 것 같아요. 악한 특성 먼저 할까요? 없나요? 뭐 이런 절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은 무슨 네? 희생.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봉사 뭐 이런 것들. 순결, 배려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러면 악한 특성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악한 특성, 뭐 이기성도 있겠죠? 폭력 있겠죠? 어저께 무슨 폭력에 대해서 누가 다큐멘터리 하고 싶다고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폭력은 나쁜 특성이니까 뭔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니까 제가 잘 알 것 같다고 저를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절제했으면 탐욕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 네, 분노. 순결 있으면 오욕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별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착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말로 이런 착한 사람 한 명이랑 아주 나쁜,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사악하고 이런 악한 사람 한 명이 무인도에 함께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무인도에 딱 2명이 있는데 착한 사람 한 명이랑 나쁜 사람 한 명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고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이용해 처먹어가지고 혼자서 배를 불리겠죠. 그래서 아마 착한 사람은 무인도에서 쫓겨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일 거고요. 근데 한 무인도에는 여러 명의 착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무인도에는 여러 명의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아까랑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무인도에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어떤 욕심을 절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무인도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되겠죠. 반대로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무인도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겠죠. 서로가 때리고, 그렇죠? 이용해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악한 사람이 한 명이 이런 그야말로 지상에 건설된 지옥인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무인도를 탈출을 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무인도에 도착을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아마 명시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이니까 이 착한 사람들만 사는 무인도에 도착한 악한 사람은 상당히 뭐랄까 이득을 많이 얻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착한 사람들만 살고 있던 무인도에 점차 악한 심성이 더 많이 침투할지는 우리가 다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정확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단 내에서는, 그러니까 한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는 언제나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체가 이타적인 개체를 한 집단 내에서는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타적인,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나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생물학을 쓴 에드워드 윌슨이고요. 제가 아까 책 선전을 해주겠다고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전을 해줘야 됩니다. 사이언스 북스에서 에드워드 윌슨이 작년에 낸 소셜 콘커스트 오브 어스라는 책을 번역해서 낼 예정인데요. 이 책에서 에드워드 윌슨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목을 쉽게 말하면 인간이나 개미 같은 아주 사회적인 동물들이 지구를 정복을 했다, 그런 뜻의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에드워드 윌슨과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을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회생물학자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초협력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드워드 윌슨은 대중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180도 변신을 해가지고 집단 선택론을 열심히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선택설을 강조를 하는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집단 선택설을 편드는 듯한 내용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즉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적인 개체를 이기지만은 이기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은 이타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은 이기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서로 이렇게 희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팀은 서로 패스는 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쉽게 이기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인간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어떤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에 입각한 현대 진화 이론이 사실은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물론 본질적으로 이기적일지는 몰라도 때로는 상당히 우리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이 종종 관찰이 되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국립현충원에 안정된 이런 군인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군인들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인 이수연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즉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일본인, 지하철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이런 행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현대의 진화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이타성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이기성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집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도 다 어떤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으로 양념없이 설명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에서 이런 협력의 진화를, 그러니까 그 현대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런 협력적인 행동의 진화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초협력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협력의 5가지 패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집단 선택인데, 과연 집단 선택이 인간의 협력을 설명하는데 과연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혜천 교수님 책 같은 것들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다윈의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자연 선택 이론은 개체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달리 말하면은 개체로 하여금 그 개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 혹은 형질을 갖게 하는 유전자들이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이 된다는 것이 다윈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각자 자신의 번식 성공도, 즉 평생 동안 낳는 평생 동안 낳는 자식의 수를 최대화하려고 애를 쓰는 개체를 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 이타적인 불임성 일꾼이 진화하는가가 사실은 찰스 다윈을 괴롭힌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없는 잎군 개미라고도 하는데요. 립커러 엔트라고 해가지고 잎을 이렇게 잘라다가 그 나뭇잎, 그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와서 그 꽃잎을 자기 군락에다가 넣고 그 위에 버섯을 키우는 이런 개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근데 이런 일꾼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은 번식을 안 하고 그 여왕이 낳은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을 몸을 바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에 이렇게 치이는 그 수많은 일꾼 개미들이 다 사실은 다윈을 그토록 괴롭힌 그런 고치덩이였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곁다리로 하는 말씀인데 길거리 지나다가 보시는 그 일개미들은 전부 암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개미를 볼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는 모든 날개 안 달린 일개미들은 다 암컷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그 번식을 할 수 있는 암개미들입니다. 그리고 수개미는 사실 볼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주인공 개미가 수컷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뻥이고요. 그러니까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주인공이 수컷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상당히 순화가 된 건데 죄송 딴 얘기인데 젊을 때만 해도 성질이 좀 들어와가지고 성질을 괴팍해가지고 과학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분노를 느끼고, 저는 군대에서 처음 몇 페이지 보다가 이렇게 주인공이 수컷이길래 바로 분노를 하고 덮어버렸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벌은 침을 쏘면은 침과 함께 자신의 내장 기관의 상당수가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침을 쏜 벌은 얼마 못 가서 죽죠. 즉 그야말로 자살 공격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는데 다른 개체의 번식을 돕는 이런 불임성 일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다윈을 상당히 괴롭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밀턴이라는 진화생물학자가 제안한 사회적 행동의 분류 체계를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피트니스, 즉 적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가 궁극적으로 평생 동안 몇 명이나 자식을 낳느냐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가장 중시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피트니스와 남의 피트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별로 비싼 시계는 아닌데, 근데 별로 비싼 시계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 시계를 이 출판사 선생님한테 드린다면은 이거는 저희 피트니스가 조금이나마 감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돈 주고 사는 시계를 잃어버렸으니까, 반면에 이분은 시계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피트니스가
증가가 된 거죠. 이건 다시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즉 어떤 행동이 나의 피트니스는 감소를 시키지만은 상대방의 피트니스를 높이는 거는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의 시계를 뺏어서 제가 쳤다면은 이거는 상대방의 피트니스에 어느 정도 손실을 끼치면서 동시에 나의 피트니스를 증가를 시켰으니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 자주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 두 명의 팀을 이뤄가지고 나는 자료 조사를 하고 너는 그 파워포인트 발표를 했다면은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둘 다 A 플러스를 받았다면은 이러한 어떤 협력적인 행동은 서로 상리적인 뮤추얼리 베니피셜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말씀 안 드릴 텐데 어떤 행동은 자신과 상대방의 피트니스에도 동시에 해를 가하는 악의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드무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밀턴이 이야기한 바랑은 약간은 좀 다른데 최근에 진화생물학자들은 그 협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나의 피트니스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끼치는 거랑은 관계없이 일단은 상대방의 피트니스에 플러스가 되는 행동을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에는 상리적인 행동, 즉 나의 피트니스도 증가시키는 행동,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 협동 사냥을 한다든지 서로 협동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둘 다 A 플러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 이런 두 가지 클래스를 전부 합해서 즉 어쨌든 상대방의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협력이라고 최근에 진화생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까닭은 일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데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이득을 줄 때 그럼으로써 나의 피트니스가 감소되느냐 혹은 증가되느냐를 사실은 많은 경우에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협력적인 행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밝혀서 그것이 상리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타적인 행동인지를 나중에 밝히기 위함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행동의 분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다윈의 특별한 어려움으로 돌아오면은 어쨌든 다윈에 따르면 각 개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마치 애를 쓰는 것처럼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뭔가 세상은 그래도 뭔가 살만한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장밋빛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순전히 다윈의 이론이 맞다면은 우리가 다윈이 예측하는 바로는 이 두 가지 행동은 진화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은 실제로 자연 세계에서 관찰되더라도 매우 드물게 관찰되거나 아주 비정상적인 어브노멀한 케이스로만 관찰이 되어야 되겠죠. 즉 남의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든지 감소시키는 거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나의 피트니스에 해가 되는 행동, 이타적인 행동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개체가 일부러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자신의 몸담고 있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해가 되니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타적인 행동이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동의 네 가지 클래스 가운데 이타적인 행동이나 악의적인 행동은 매우 드물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인 행동은 실제로도 상당히 드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드무니까 일단 우리가 논외를 한다고 쳐도 근데 문제는 이타적인 행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발에 채이는 이 일개미들이 항상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요즘은 그 아파트에서도 튀어나오는 이 개미들이 항상 다윈의 전통적인 이론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몸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처음에는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내 이론 전체를
죽일 수가 있는 이러한 치명적인 난제라고까지 여겼다고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윈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개체가 남에게 이득을 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피트니스를 감소시키면서 남의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행동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이 협력적인 행동, 그러니까 상리적인 행동이라면 몰라도 이타적인 행동이 자연계에 예를 들어 불임성 일구처럼 대단히 흔하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즉 다윈의 이론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 즉 20세기 전반까지는 별로 심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물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즉 생물학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나의 피트니스를 감소시키면서 남의 피트니스를 높여주는 이타적인 행동은 뭐 자연선택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개체가 아니라 집단, 즉 생태계라든지 종이라든지 개체군 같은 집단의 이득을 주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집단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집단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구집단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그 젊고 싱싱한 맛있는 사슴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늙고 병든 사슴만 열심히 잡아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사자가 어떤 생태계 전체의 순환과 그쵸? 활력 유지를 위해서 즉 맛있는 사슴을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늙고 병든 사슴을 잡아먹어서 사슴 개체군이 항상 젊고 건강한 싱싱한 사슴들로 넘치게 그렇게 유지를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배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이 비 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우리들의 발피를 밟히는 지렁이도 사실은 지렁이가 그 음식을 먹고 개원에는 그 배설의 결과가 상당히 그 어떤 토양의 구성 성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생태계를 위해서 지렁이가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구집단 선택론이죠. 그러니까 구집단 선택론에서는 노화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역시 집단 선택설적, 즉 우리 인간 종 전체의 어떤 번영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젊은 그 싱싱한 세대들에게 자리를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타적인 행동은 개체가 아니라 집단의 이득을 주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는, 즉 자연 선택의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집단이라는 이런 구집단 선택론으로 이타적인 행동, 즉 다윈의 특별한 어려움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20세기 전반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그러니까 구집단 선택론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SBS 연예 프로그램 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짝 프로그램 요즘은 소개글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짝 소개글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집단 선택설의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귀찮게 이렇게 미팅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말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혼자 살면서 혼자 이렇게 그 우아한 싱글 생활을 누리면 편한데, 그러나 종족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개체의 손실을 무릅쓰고 종족 보존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어떤 번칙에 나서고 이렇게 짝 프로그램에도 출연 신청을 해서 나온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족 보존의 본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집단 선택설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집단 선택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단이 선택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협력자, 그러니까 협력자라고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게 나한테 피트니스에 감소가 되는지 증가가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협력자라고 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애들이 있고 나쁜 애들이 있고, 착한 애 5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고 나쁜 애 5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고, 착한 애 4이랑 나쁜 애 1명이랑 구성된 집단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착한 애들로 많이 구성된 집단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이타적인 플레이어가 많이 구성된 축구팀은 월드컵에서 쉽게 우승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자식 집단을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반대로 그 이기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은 자식 집단을 낳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타적인 개체랑 이기적인 개체가 섞인 집단은 뭐 자식 집단을 낳더라도 그 수가 이런 완벽하게 이타적인 개체들로만 구성된 집단보다는 그 수가 적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그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떠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선택의 단위가 집단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아까는 제가 각각이 개체고 하나의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서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의 세포가 다섯이고 5개의 세포로 구성된 개체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간세포는 간의 일을 충실히 하고, 뭐 이렇게 대장세포는 대장의 일을 충실히 하고, 손세포는 손의 일을 충실히 해서 결과적으로 집단,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생존과 번식을 잘 하게 하는 그러한 개체는 여러 자식들을 낳고, 반대로 간도 정자나 난자처럼 번식하려고 하고, 뭐 이자도 정자나 난자처럼 또 다음 세대에 번식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세포들로 구성된 개체는 다음 세대에 자식을 못 낳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만화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혜창 교수님 그 텔레비전 강의나 아니면 뭐 장대혁 선생님 강의에도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선택의 단위가 집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약간 모순적인, 즉 자신의 피트니스를 감소시키면서 남의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지난 까닭은 개체가 아니라 집단 전체에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런 만화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즉 레밍이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집단 자살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돌연변이라든지 혹은 이웃 집단, 이웃 얌체 집단에서 이주해온 얌체가 이렇게 튜브를 타고 뛰어들면은 남들은 다 빠져 죽을 때 튜브 낀 얌체는 혼자서 유유히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에는 자식을 더 많이 낳아가지고 튜브를 낀 얌체가 한 3명쯤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10명, 뭐 20명 돼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우리 다 빠져 죽자 이러는데, 알고 보니 다 튜브를 낀 얌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즉 구집단 선택론의 오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부의 어떤 반역자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돌연변이라든지 외부 집단에서 건너온 이런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축구팀에서 다른 선수들은 모두 박지성처럼 이타적인, 그렇죠? 자기가 골을 넣기보다는 어시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타적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천수가 이기적인 플레이어라는 가정을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이천수라면은 남들이 주는 패스를 받아가지고 득점왕이 되겠죠. 즉 남들은 다 이타적인데 혼자만 이기적인 개체라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개체 간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라는 그 진화 생물학자가 1966년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한마디로 집단 간의 선택보다는 집단 내의 선택에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이 어떤 선택의 단위라는 의미에서 집단이 생존하고 번식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집단 내에서 개체들은 훨씬 더 빨리 생존하고 번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연 선택은 집단 간에보다 집단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체들 사이의 차이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 내에 이타적인 개체랑 이기적인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즉 다른 개체들이 다 박지성 같은 착한 애들이면은 이천수 같은 이기적인 개체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그렇게 될 테니까 이 집단이 얼마 못 가가지고 전부 다 이기적인 이천수 같은 집단들로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집단 선택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지 윌리엄스라는 생물학자가 보였습니다.
이 책은 죄송합니다. 또 역시 저기 책 선전인데요. 제가 번역해가지고 이제 몇 달 안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책이 상당히 어려운 학술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안 사주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면은 아 그때 그 양반이 사달라 그랬죠 해서 한번 서점에서 꼭 돈 주고 사주시면은 가게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구집단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애들이 더 많은 자식들을 그야말로 자식 집단을 낳는다는 건데 사실은 조지 윌리엄스 같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지적을 한 거는 이러한 집단 간의 선택보다는 집단 내에서 선택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즉 착한 애들로 구성이 되어 원래는 착한 애들만 100%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빨간 애, 이기적인 애들, 예를 들어 이천수가 한 명 들어와요. 그러면 이천수는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득점왕도 되고 그러니까 다 어떤 뭐 다른 애들 다 나도 어시스트 안 하고 나도 골 넣을 거야 이러지. 이천수 같은 짓을 하니까 점점 이기적인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타적인 개체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간의 선택보다 집단 내의 선택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착한 애들, 파란 애들은 얼마 못 가고 다 빨간 애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부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에 이런 반란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집단 선택론은 틀렸다는 것이 1960년대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러니까 조지 윌리엄스 같은 생물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집단 선택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인데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은 거죠. 여전히 불임성 일꾼, 일개미 같은 즉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자연계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집단 선택이 틀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협력적인 행동을 다윈의 진화이론으로 즉 다윈의 진화이론이 기본적으로 각 개체는 자신의 그 번식 성공도, 즉 자신의 피트니스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 다윈의 진화이론은 어떻게, 즉 다윈의 고전적인 진화이론에 따르면 이타적인 개체는 진화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타적인 개체들이 자연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은 거죠. 즉 여전히 다윈의 전체 이론을 뒤엎을 수 있는 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단초를 찾은 사람이 잭 홀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윈지능 같은 책 보시면은 많이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JBS 홀대에 있는 영국의 유전학자였고요. 그래서 형제 둘이 강물에 빠졌다면은 기꺼이 구해주겠지만은 형제 하나가 물에 빠졌다면은 단호히 거절을 하겠다. 사촌 8명이 물에 빠졌다면 기꺼이 뛰어들겠지만은 7명이어도 단호히 거절을 하겠다. 이런 하여튼 모를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홀데이는 사실은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공산당 기관지에 정기적으로 이런 선동 칼럼을, 과학 칼럼이 아니라 선동 칼럼을 기고를 하는 유명한 공산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과학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산당으로 이렇게 그 공산당 기관 중요한 흉면으로서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사진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잭 홀데인의 제자가 그 존 메이너드 스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사회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였고요. 어쨌든 그 홀데인이 이런 해결의 단초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홀데인의 힌트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러면은 구집단 선택론이 틀렸다면은 여전히 자연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다윈의 진화이론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해결한 사람이 1963년, 64년에 논문을 써서 그 해결책을 밝힌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접근하는 포괄적합도 이론을 제시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조금만 더 좀 정식적으로 이렇게 포멀하게 접근을 하면요.
그러니까 왜 사회적 행동의 진화가 다윈의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눈을, 시력을 좋게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유전자는 자연 선택되어서 개체군에 더 흔해지겠죠. 눈이 시력이 좋으면은 뭐 포식자도 쉽게 탐지를 해서 미리 잘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벽에 그 발을 헛디뎌서 죽을 염려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이 아닌 다른 형질의 경우에는 이 형질이 이 유전자가 들어앉아 있는 개체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만 보면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예를 들어 시력을 나쁘게 만드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우연히 생긴다면은 이 개체는 생존과 번식이 저하가 될 거니까 그 시력을 나쁘게 만드는 유전자는 제거가 될 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차 제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행동이 아닌 형질의 경우에는 개체의 피트니스를 증가시켜주는지 감소시켜주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그 유전자가 전파될지 아니면 제거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인 행동은 얼핏 생각하면 이타적인 행동은 어쨌든 개체에게는 손해가 되니까 제거되고 이기적인 행동 혹은 협력적인 행동은 어쨌든 남에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주느냐랑 무관하게 어쨌든 나한테는 플러스가 되니까 협력적인 행동이랑 이기적인 행동은 쉽게 선택이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이 사회적인 행동을 만드는 형질의 경우에는 결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전적인 의미의 적합도 한 개체가 평생 낳는 자식수예요. 그래서 착한 애가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착한 애 둘로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보면은 얘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웅적인 행동처럼 시계를 풀러서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섬사를 하는 것처럼 코스트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에게 베니핏을 주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협력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착한 애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감수를 하면서 자신에게 코스트를 감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베니핏을 주죠. 그러니까 착한 애 둘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고전적인 의미의 적합도는 그러니까 각 개체가 무동생식을 한다고 가정을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개체가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 본전이니까 1은 그냥 집어넣다고 하면은요.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의 변화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줬을 때 마이너스 C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착한 사람이어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1 플러스 B 마이너스 C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1이니까 즉 1보다 크면은 이 유전자는 선택이 되고 1보다 작으면은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양수면은 선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가 되겠죠.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초협력자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허준서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이런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절대값으로 따져서 B는 C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봤을 때 B가 C보다 더 크고 C는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이분에게 밥 한 끼를 사기 위해서 저희 전 재산을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회사도 실직하고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그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즉 그 크기로 매그니튜드로 따졌을 때 B는 C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다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경우에는 아마 1보다 더 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즉 고전적인 적합도에서는 나한테 들어온 화살표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낳은 자식 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니까요. 근데 오른쪽처럼 착한 애랑 한 명이랑 나쁜 애 한 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면 역시 착한 애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코스트를 감수하면서 베니핏을 주고요. 근데 상대방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시 누가 주면 받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협력자의 고전적인 적합도는 그냥 1 마이너스 C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사회성에 지나간 문제냐면은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내가 예를 들어 협력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아 너는 뭐 선택될 거야. 내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아 너는 뭐 제거 혹은 선택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협력적인 행동을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얘는 1-C, 1보다 작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한 0.9명 정도의 자식을 낳을 테니까 제거되겠죠. 남들은 모두 1을 자식을 낳을 테니까. 근데 얘는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최종규 선생님 책에 나온 것처럼 왜 그런 최종규 선생님 왜 뭐였죠? 이타적 인간의 출현에 제일 첫말에 나오는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동안주의 어린 그 옛날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인데 그 진수성찬이 엄청나게 많더라. 근데 이 진수성찬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긴 길이가 1m짜리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다들 그 욕심 많은 이기주의자들이니까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떠먹여주면 되는데 결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비규형 그 밥을 먹지 못하고 맨날 서로 치고받는 게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갔더니 역시 천국도 똑같이 진수성찬이 있고 역시 길이 1m짜리 젓가락이 있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그 착한 행동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 떠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랑 지옥이랑 같은 완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천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코스트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베니핏을 주면 또 상대방도 돌려주니까 착한 행동을 주고받음으로써 각자 1보다 더 나은, 즉 자유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형질의 경우에는 이웃이 누군자인지에 따라서 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의 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이타적인 행동은 선택될 것이다. 어떤 이타적인 행동은 제거될 것이다. 라는 말을 결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윌리엄 해밀턴이 제시를 한 것이 이런 유전자의 눈 관점입니다. 포괄적합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밀턴이 강조한 건 궁극적으로 유전자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될지 제거될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 유전자가 들어앉아 있는 개체 당사자에게 그 행동이 이로운가 여부가 아니라 그 유전자에게 이로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유전자가 마치 의도와 그렇죠? 어떤 목적, 동기가 있는 것처럼 잠시 가정을 하고 어떤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서 즉 다음 세대에 남기는 자신의 카피들의 수를 늘리려고 머리를 열심히 굴린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윌리엄 해밀턴의 논문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1963년에 나온 논문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유전자니까 우리가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고전적인 적합도가 아니라 포괄 적합도라는 새로운 매저를 제안을 합니다. 포괄 적합도는 좀 이따가 그러니까 포괄 적합도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뭔가 이게 뭐야 이렇게 저기 하실 텐데 이렇게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포괄 적합도가 어떠한 새로운 어카운팅 시스템이고 즉 이런 북키핑 시스템이고 이것이 기존의 고전적인 적합도랑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왼쪽도 착한 애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이고 오른쪽도 착한 애 둘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이에요. 다만 어카운팅 시스템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적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자기 평생 동안 낳는 자식의 수만 고려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들어온 화살표만 나중에 따지는 거죠. 남한테 얼마나 많은 베니핏을 줬더라도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코스트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베니핏을 주고 상대방도 코스트를 감수하고 베니핏을 줬어요. 나중에 아까도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클래시컬 피트니스에서는 이 개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를 따지려면 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만 고려를 하는 거죠. 1 플러스 B 마이너스 C. 상대방을 도울 때 코스트를 감수했고, 근데 상대방도 착한 사람에서 나한테 베니핏을 준 거죠. 자, 포괄적합도는 어떤 거냐면요. 포괄적합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나한테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포괄적합도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는 상대방이 우연히 이기적인 개체면 나한테 안 줄 거고 우연히 이타적인 개체면 나한테 안 줄 거니까 어차피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준 거는 고려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준 것만 고려를 하는데 이때 내가 남한테 주는 과정에서 나의 코스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준 것의 일부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행위자의 관점에서 포괄적합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행위를 받는 수용자들에 대한 효과를 전부 내 걸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각각에 알맞는 릴레이티브니스를 곱하자는 것이 포괄적합도예요. 이제 포괄적합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착한 애들 둘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코스트를 감수하면서 주죠. 포괄적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나한테 준 거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나를 포함한 남들에게 준 것들을 각각에 맞는 릴레이티브니스를 감안을 해서 전부 더해주는 게 포괄적합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고려를 하는 게 포괄적합도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많이 줬더라도 그거는 내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착한 애라면 다른 사람의 착한 유전자 덕분에 내가 우연히 자식 수가 늘어난 거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요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준 것의 일부도 내 것으로 포함을 하는 게 포괄적합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1은 그냥 원래 집어넣는다고 했고요. 나는 나랑 100%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근연도는 1이에요. 그래서 1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랑 이 R이라는 근연도로 연관되어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준 것은 B인데 거기에 알맞은 근연도, 이 경우에는 R을 곱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합도예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관점에서 나를 포함한 상대방들에게 준 효과들을 전부 더한다는 얘기는 행위자는 이거고 이때의 수용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도 있고 나 자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C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B 준 거 곱하기 R이죠. 그리고 남이 나한테 준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클루시브 포괄적합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해밀턴에 따르면은 개체의 포괄적합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지면은 우리가 그 포괄적합도가 1보다 크면은 자연선택에 의해서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선택에 의해서 제거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지워지고 그렇죠? 날도 추운데 밤에 와서 이게 뭔 짓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어떤 근원적인 실존적인 고민에 들어 휩싸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 잘난 척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4년코 이 강의 들으면은 집에 가서 혹시 이기적인 유전자 있으면은 잘 이해되실 겁니다.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왜냐면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수학도 아닌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기적인 유전자를 공역하신 이기적인 유전자 새로 공역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그러니까 원래는 단독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한 분이 더해져가지고 새로 공역 이제 한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책은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번역자로 참여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제 친구, 제 학번 동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런 수학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 결론만 나한테 얘기해달라면 나는 결코 이런 수식 싫어한다면 저기 서론이랑 결론만 있는데 나는 본론이란 걸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래서 포괄 적합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확인해서 만약에 1보다 크면은 그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지워지고 RB가 15보다 크다는 게 바로 아마 여러분들 R이 뭐예요? R은 나랑 상대방 사이의 유전적인 근연도를 R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연도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사이는 R은 0.5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100% 1이고요. 그리고 부모랑 자식도 0.5고요. 그리고 사촌 사이는 그러니까 8분의 1, 12.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R은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수인데요. 비친족에 대해서는 R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R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R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제가 생각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형제는 나와 형제 사이 R은 50%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친형제는 50%의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50%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선생님이랑 저랑 친형제라면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배가 엄청 부른데 제 빵이 하나 있고 근데 제 형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면은 이 빵을 내가 먹는 것보다 형한테 주면은 형이 3일 동안 쫄쫄 굶었으니까 형의 생존율의 증가는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이 예를 들어 빵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3이고 내가 빵을 포기함으로써 감소하는 손실이 1이라면은 3 곱하기 0.5를 해도 1.5니까 1.5는 1보다 크겠죠.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까 그러니까 홀덴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촌의 경우에는 사촌이 예를 들어 내가 사촌을 위해서 빵을 포기한다고 하면 사촌이 빵으로부터 얻는 생존율상의 이득이 8배는 돼야 내가 기꺼이 사촌을 위해서 빵을 포기하겠죠. 형제는 2배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해밀턴의 룰이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밀턴에 따르면 포괄 적합도로 새로운 어카운팅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타적인 행동이 선택되고 제거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이타적인 행동이 선택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친족에게 손실을 예를 들어 친족의 경우에는 R이 플러스인데요. 그러니까 R 값이 플러스인 혈연 피부치를 상대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피부치가 얻는 이득이 그러니까 R을 감안을 해서도 여전히 C보다 클 만큼 충분히 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자 손녀는 사이에 R값은 그러니까 나랑 손자와의 R값은 4분의 1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손자가 얻는 베니핏이 절대값이 내가 감수하여 있는 코스트보다 4배가 많다면은 기꺼이 세뱃돈을 주는 행동이 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 적합도는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랑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거는 원래 어카운팅 시스템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착한 놈이건 나쁜 놈이건 인클루시브 피트니스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해밀턴의 어떤 이런 이론을 단순히 혈연 간의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데만 적용이 되는 작은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사실은 해밀턴의 이론은 대단히 그랜드 시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의 전체를 혁신을 시킨, 그래서 뭐 해밀토니안 레볼루션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왜 혁명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윈의 전통적인 진화 이론에서는 각 개체는 자신이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만 최대화하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해밀턴에 따르면은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형질에 대해서도 개체는 포괄적합도를 최대화하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일반화를 시킨 거죠. 왜냐하면 비사회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주는 효과가 0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다윈의 전통 고전적인 이론을 근본적으로 혁신을 시킨 것이, 즉 고전적인 클래시컬 피트니스가 아니라 각 개체는 포괄적합도를 최대화하려고 행동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맥시마이제이션 프린시플, 맥시맨들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물리학이나 뭐 이런 다른 과학에서도 그런 어떤 과학자들의 야망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윈의 진화 이론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적합도가 아니라 포괄적합도, 즉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나의 번식 성공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도 릴레이티브니스를 감안을 해서 함께 더하는 이런 포괄적합도를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바로 해밀턴이 주장한 근본적인 의미죠. 그래서 해밀턴이 비추한 Rб가 10보다 크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R은 방금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R은 결코 혈연 관계에만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R은 유전적인 어떤 그야말로 족보에 의한 혈연 관계에만 적용되는 건 결코 아닌데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즉 R 값을, 그러니까 비친족은 0인데 R 값을 플러스로 만드는 주된 경로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적인 족보에 의한 계보 관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 사이 혹은 사촌 사이 이런 족보에 의한 혈연 관계인데요. 어쨌든 족보에 의한 혈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 몸속에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앉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제 친동생은 전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 친동생의 이름이 전승환입니다. 그래서 전중환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중환이 배가 부른데 이 찐빵을 포기를 하고 3일 동안 쪽쪽을 굶으면 전승환한테 양보를 할 것인가 말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찐빵을 양보하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전자가 특별히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전중환만 신경 쓸 필요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전승환의 몸속에도 자신의 카피본이 들어앉아 있을 확률이 50%로 있으니까요. 물론 얘는 그야말로 전중환의 몸에 들어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100%지만은 전승환은 친동생이니까 자신의 카피본이 들어앉아 있을 확률이 50%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전중환이 입는 코스트뿐만 아니라 전승환이 얻는 베니핏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있긴 하지만은 코스트를 상쇄시킬 만큼 베니핏이 크다면 이 경우는 그 베니핏이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몸속에 자신이 앉아있을 확률은 50%니까. 그러니까 RB가 10보다 크다면, 다시 말해서 베니핏과 코스트의 레이쇼가 2 이상이라면은 기꺼이 전중환에게 코스트를 입히면서 전승환에게 베니핏을 주는 행동이 진화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만든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자신의 카피본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혈연은 정말로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예를 들어 부모는 정말로 절반의 여러분 자신이고요. 형제는 절반의 여러분 자신이고 자식도 절반의 만큼의 자신입니다. 그리고 사촌은 8분의 1이니까 뭐 때로는 가끔 속이셔도 되고요. 그건 농담이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 값을 플러스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이 들어앉아 있는 개체, 어떤 특정한 개체에 들어앉아 있는 유전자가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의 몸속에도 자신의 카피본이 들어앉아 있을 확률인, 이게 R의 진정한 의미고요. 이 R 값이 0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족보에 의한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윌리엄 해밀턴은 이런 포괄 적합도를 강조를 했지 이것이 혈연에만 구간된다고는 결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존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다른 학자가 이 과정을 가리켜서 즉 포괄 적합도에 따른 진화 이론을 혈연 선택이라고 붙여가지고 많은 오해를 낳았죠. 그러니까 족보에 의한 혈연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뭐 제한된 이소 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혹은 뭐 녹색 수염 등에 의해서도 R 값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데 혈연 선택이라고 이 과정을 이름 붙여버리니까 많은 오해를 낳았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 어떤 벌어지는 재미없는, 그죠? 가족들이 서로 친하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니까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만 혈연 선택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해밀턴의 이론이 적용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오해를 낳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해밀턴은 인클루시브 피트니스 이론은 혈연 선택보다는 더 인클루시브하다 이런 얘기까지 1960년대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이 혈연에만 국한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R 값을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몸속에 자신의 카피본이 들어앉아 있을 확률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균적인 유전적인 유사성에 비교를 해서 행위자랑 상대방이 즉 평균에 비교해서 더 유사한 정도를 측정해 주는 개념이 유전적인 근연도입니다. 그래서 R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라면은 상대방의 몸속에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앉아 있을 확률이 개체군의 평균 빈도보다 더 높다는 거, 즉 끼리끼리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배열됐다는 것이 바로 R 값이 플러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랜덤한 배열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개체군의 전체 빈도가 75%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빈도가 25%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 75%, 25%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랜덤하게 배열이 되었으면은 예를 들어 이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충 주변 사람들 아무한테나 만약에 그 도움을 주게 한다면은 이 중에서 대충 한 4명 중에 4명 중에 3명이 자기랑 같은 파란 애들, 착한 애들이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R이 0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특별히 자신의 카피본을 더 다음 세대에 늘리는 일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배열이 되면은 즉 여전히 개체군에서 착한 애들의 빈도는 75%고 이기적인 애들의 빈도는 25%지만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공간적으로 그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착한 애들은 무차별적으로 특별히 누가 친족인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무나 붙잡고 도와줘도 그 행동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카피본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의 몸속에 나랑 똑같은 파란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75%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R이 0보다 크다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끼리끼리입니다. 요거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큰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기적인 유전자 혹시 집에 갖고 계시면은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뒤에 그 엔드노트 그러니까 각주에 보면은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킨쉽이라는 거는 혈연이라는 거는 포지티브 릴레이티브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녹색 수염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혈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야말로 착한 애는 착한 애들끼리 더 뭉치고 그 이기적인 애들은 이기적인 애들끼리 더 뭉치. 예를 들어서
혈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이 모여 살면서, 그쵸? 자식을 낳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어떤 공간 구조가 이루어지는, 끼리끼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킨십이 마찬가지고요. 녹색 수염 이런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협동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실제로 나의 직접적인 피트니스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이 상리적인 행동이냐 이타적인 행동이냐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 분류라는 것이죠. 최근에 진화생물학자들의 주장은. 왜냐하면은 이런 R값이 플러스가 되는, 즉 나는 손해를 보지만 간접적으로, 즉 나와 그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은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을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이런 간주를 하는 이런 그런 혈연 선택에 의한 간접적인 이득이 얻어지는, 그럼으로써 이런 상대방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는 이런 직접적인 이득이랑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초협력자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트니스는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협력자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상호성이나 간접 상호성은, 예를 들어 직접 상호성은 서로 도움을 줌으로써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목욕탕에,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 때 안 밀고 나오면 찜찜하니까 그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여보시오, 내가 때를 밀어줄 테니까 당신도 내 때를 밀어주시오. 그래서 서로 때를 밀고 나오면은 둘 다 상쾌한 기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각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때를 밀어주는 그 시간만 보면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만, 사실은 둘 다 도움을 시간 간격을 두고 교환을 함으로써 둘 다 피트니스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상호성이나 간접 상호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평생 동안 낳는 자식들을 증가시키는 상리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리미티드 디스퍼설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독색 수염에 의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R값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극단적인 이타적인 행동도 가능한 거죠. 즉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행동도 쉽게 말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친구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만난 편의점에서 알바 학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이런 행동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관되는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초협력자 책에 보면은 협력을 일으키는 그 5가지 경로 중에 하나가 그 공간 선택입니다. 스페셜 셀렉션인데 사실은 그게 리미티드 디스퍼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디스퍼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체들이 자신의 유전적인 혈연을 인식을 해서 그 유전적인 혈연을 위해서 편애를 하는 기작이 없이도, 그야말로 예를 들어 박테리아라고 해도 유전자가 비슷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게 되면은 역시 R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한된 이소예요. 그러니까 이소는 디스퍼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는 집이 가련동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지금 당산동에 사는데요. 이런 그 디스퍼설, 사람들은 다 디스퍼스를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새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서울 어딘가에 혹은 경기도 어딘가에 결혼해서 정착할 가능성이 제가 난데없이 짐바브웨의 어느 뒷골목에 정착할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디스퍼스를 하는데 이 디스퍼스는 주로 출생지랑 가까운 곳에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디스퍼스를 할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결과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 기작 없이도 우리는 이런 컴플리트하게 디스퍼스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종들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 모여 사니까 아무나 붙잡고 무차별적으로 도움을 줘도 R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인에 대한 차별,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협력자 책에 보시면은 집단 선택을 5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집단 선택론은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근데 70년대 후반부터 데이비드 슬로안 윌슨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집단 선택론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진화론의 유형, 뭐 종교론 진화 이렇게 이 양반이 쓴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D.S. 윌슨이 상당히 좀 아주 소수의 의견으로 꾸준히 집단 선택을 주장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스와 한통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합도 이론의 괴수 에드워드 윌슨이 알고 봤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를 버리고 포괄적합도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기존의 진화생물학자들을 버리고 마틴 노왁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집단 선택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마틴 노왁이 타티아냐인가 대학원생이랑 타로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왁, 그 다음에 에드워드 윌슨 3명이 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50명의 학자들이 또 반박 논문을 네이처에 기고하고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신집단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수준 선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상통을 하는데요. 신집단 선택론 혹은 다수준 선택론은 자연 선택은 2가지 수준에서 작용을 하고 집단 간의 선택, 집단 내 선택, 그리고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을 능가를 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협력이 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신집단 선택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착한 애들의 혼자 나쁜 사람 혼자랑 착한 애 혼자가 나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무인도에서 쫓겨나지만은 착한 사람들로만 모인 무인도는 지상의 천국을 이룰 거라는 거죠. 즉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보다 많은 경우에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을 압도를 한다면은 실제로 개체가 집단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끔 진화가 된다는 것이 신집단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집단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가지고 이걸 하나의 개체로 보고 그리고 개체를 구성하는 간세포, 눈세포, 팔세포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복무하는 충실한 세포들로 구성된 개체가 여러 자식들을 낳는 거랑 마찬가지. 즉 선택의 단위가 집단이라고 보는 게 구집단 선택인데요. 신집단 선택은 구집단 선택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집단 간의 경쟁이 집단 내에서는 물론 이기적인 개체가 이타적인 개체를 압도하지만 집단 간의 경쟁에 따른 힘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착한 애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성 같은 이타적인 플레이어가 많은 축구팀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주로 이천수로 구성된 축구팀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거죠. 이런 집단이. 그러니까 이런 집단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런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자식들을 낳는다는 거죠. 이런 집단에서는 서로 이기적인 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조금만 낳는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한 중간쯤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여가지고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집단 내에서는 이타적인 애들이 이기적인 애들, 협력적인 애들이 이기적인 애들보다 손해를 보지만은 이런 집단 간의 경쟁이 크다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천수로 구성된 팀, 이천수들로만 구성된 팀은 기껏해야 조기 축구에서 우승하는데, 박지성 같은 이타적인 플레이어로만 구성된 팀은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남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행동이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신집단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수준 선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구집단 선택은 그야말로 집단을 위한 적응이 최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니모를 찾아서 나오는 것처럼 개체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어떤 개체는 눈의 역할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큰 집단을 이뤄가지고 뭐 하나의 큰 물고기 형체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어떤 한 물고기는 뭐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한 물고기는 두뇌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정말 집단을 위한 적응이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구집단 선택인데 신집단 선택은 집단 간의 선택이랑 집단 내의 선택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고 어디까지나 집단 간의 선택이 더 우세하면은 남에 대한 도움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집단 선택에서는 집단의 성공을 최대화하는 형질이 진화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카피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데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착한 행동이 진화된다고 다수적 선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좀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다수적 선택 혹은 신집단 선택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최근에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초협력자에서도 계속 멀티레벨 셀렉션 혹은 그룹 셀렉션은 근본적으로 혈연 선택과 다르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혈연 선택이랑 다수적 선택은 동일한 진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길일 뿐이라고 거의 모든 진화 생물학자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돕게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이기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이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수학적으로 동등한 접근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물론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동등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러시아어로 된 책이고 하나는 뭐 영어로 된 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려울 거니까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다수적 선택이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을 압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가능하면은 집단 내에서 착한 애들이랑 나쁜 애들이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면 언제나 착한 애들이 피해를 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착한 애들이랑 더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전체의 어떤 토탈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이기적인 애들이 다음 세대에 선택이 못되게 하는 거는 되도록 이런 나쁜 놈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둘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애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되도록이면은 나쁜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많은 컨트리뷰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혹시 누가 도움을 주면 받기만 하니까 각자 한 명씩을 나와가지고 두 명의 이기주의자를 만들었다면은 얘네들은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니까 코스트를 감수하면서 베니핏을 준다는 예를 들어 남에게 3을 주고 그 과정에서 1의 손해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둘 다 1.2가 되니까 2.4명의 협력자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예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집단 내에서는 착한 애들이 불리하지만은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을 압도한다면은 이러한 협력자가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을 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착한 애들이랑 나쁜 애들이랑 한 집단 내에 모여 있으면은 착한 애들은 나쁜 애들에게 착취를 당하니까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착한 애들은 0.3을 상대방에게 주고 그 과정에서 0.1의 손해를 감수를 한다면은 얘는 1.3이 되고 얘는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협력자의 빈도는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런 랜덤한 어소트먼트가 이루어지면은 집단 간의 선택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기적인 애들이 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둘이 동등하다는 것이 왜 그런지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걸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선택이 집단 내의 선택을 능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베니핏이 크고 코스트가 작을수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R 값이 플러스해야 된다는 거죠. 끼리끼리 배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끼리끼리가 안 되는 이런 무작위적인 배열이 되어버리면은 R이 0인 케이스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왜 그런지는 방금 보여드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요거는 그러니까 다수준 선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만 동시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현원 선택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보실 듯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B는 0.3이고 그러니까 C는 0.1이고 R이 그 포지티브 값인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RB가 C보다 크다는 현원 선택이랑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수준 선택도 사실은 같은 놈들이 끼리끼리 만나고, 그리고 베니핏과 코스트의 레이쇼가 충분히 커야 된다. 베니핏과 모든 어떤 협력에 대해서 베니핏과 코스트의 레이쇼가 클수록 그 협력이 진화되기 쉽다는 거는 초협력자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예, 그러니까 베니핏과 코스트의 비율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그 5가지 모든 경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R이 0.5인 뭐 이렇게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그 경우에는 베니핏과 코스트의 비율이 R분의 1, 즉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얻는 베니핏이 내가 감소하는 코스트의 R분의 1, 즉 2분의 1의 2분의 1의 1이니까 2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간접 상호성이나 뭐 직접 상호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호성에서는 뭐 다시 상호작용할 확률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협력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나오는데 B분의 C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베니핏 대 코스트의 비율이 클수록 협동적인 행동에 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는 여러분들 애니팡 혹시 애니팡 할 때 보면은 그 하트 사는데 코스트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하트 사는데 뭐 이렇게 돈을 줘야 되면은 하트를 친구들에게 남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하트를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코스트는 뭐 시간적인, 그렇죠? 아주 작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베니핏 대 코스트 레이쇼가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호가 성립하기 쉬운 거고, 그다음에 애니팡에 대해서는 그 특정한 값이 뭐여야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일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불임성 일꾼은 여왕이 돕는 것을 도움으로, 여왕이 번식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포괄적 값도를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D.S. 윌슨처럼 불임성 일꾼은 군락 전체에 이득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불임성 일꾼을 포함하는 군락이 그렇지 않은 군락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다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출판사 차장님이 포괄적 값도 이론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끝내 저는 결론에도 포괄적 값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 값도 이론이 협력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이론 틀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초협력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뭐 다음 주에 또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협력을 만드는 5가지 경로가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그저스티브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과연 빈틈없이, 그렇죠? 빈틈없이 다 빠짐없이 이 협력을 만드는 경로가 5가지밖에 없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경로도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어떤 5가지 그냥 이렇게 발견된 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기본적으로 협력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근본적인 어떤 본성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가지고요. 질문. 저는 좀 선생님의 시각을 네. 좀 사회 큰 틀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좀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래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내 가족, 내 유전자끼리만 잘 사는 거에 포커스 맞추면 이기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 인간, 속이 좁은 인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가족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남이 잘 사는 사회,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걸 목적을 두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가 돼야 되고 그래야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쪽에 포커스 맞추게 해버리면 계속 부자는 부자들만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유전자 부분들을 남을 영으로 봐버리게 되면 어느 집 보면 자기 친척만 0.5고 이래 돼버리게 되면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저도 뭐냐면 이제 나아가야 하는 방향 부분들은 자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좀 더 긍정의 발전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 인간들이 과연 그러면 영원히 뭐 위대한 인물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자꾸 저는 이제 보면서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치라는 거 시켜놔버리면 정치라는 인간이 자기 가족만 이명박이 시켜놔서 이명박이가 뭐 자기 친척 대기업들만 얘기해봐요. 진짜 여러 사람들을 같이 홀 수 있는 유전자는 그러면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사실은 진짜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면은 자기 가족만 위해준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을 다 해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요구 사항들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인가? 유전적으로 그냥 딱 그렇게 규정되었다라는 느낌이 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해버리면 어찌 보면 이제 협력이거든요. 자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제 좀 이타적 관점이 조금 이제 그 시각은 틀리죠. 그냥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더 많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려면 그건 이타를 최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유전자적 부분에서는 아주 이타가 특수한 케이스고 소수고 다수가 되진 않는다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진짜 어찌 보면 그렇게 좀 더 그 이상적인 사회는 아예 그냥 뭐 불가능한 건가.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는 사실은 이 강의를 듣고 싶은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을 좀 더 잘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없을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부분 했을까? 그 다음에 유전자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는데 그 어떤 본성에서 그런 팩트라든지 요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좀 바람직하게 갈 수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설명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개인의 유전자만 포커스 맞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는데 제가 좀 원하는 관점에서 이 사회를 좀 더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고 자기만 잘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전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그런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서로 상호 협력에 따른 그런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상생하는 이런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당연히 그런 거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더 이렇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케이스랑 간접적인 이득을 얻는 케이스랑 그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개미라든지 어떤 뭐 다른 뭐 새라든지 포유동물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로
혈연에 기반한 사회성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에드워드 윌슨의 새 책에서는 에드워드 윌슨이 인간이랑 개미가 둘 다 엄청난 이런 사회성 덕분에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개미 못지않게 복잡한 사회성이지만은 개미랑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개미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군락의 하나의 거대한 패밀리지만은 우리 인간은 비친족 간의 엄청난 어떤 노동 분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상생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 노음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체계라든지 가치 체계 그리고 이런 거를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은 처벌이라든지 도덕적인 단죄를 가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문화라는 누적적인 문화를 누적적인 문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뭐 학교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비친족 간에 엄청나게 조직화된 이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복잡한 사회성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구의 대부분의 생태계를 진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사실은 개미는 에드워드 윌슨의 주장과는 달리 둘 다 대단히 복잡한 사회성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인간의 사회성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서로 비친족 간에 어떻게 어떤 반목과 배신보다는 상호 협력이라든지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이런 사실은 마틴 노학이 주로 연구하는 것은 직접 상호성이나 간접 상호성, 평판 그리고 상호 배신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가지고 둘 다 플러스가 얻는 포지티브 썸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단죄 시스템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은 어떤 협력적이고 더 어떤 뭐랄까요 도덕적이고 그런 명박스러움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당히 어떤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의 그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기성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협력을 증진하는데 당연히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원인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그거를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티븐 핑커라는 진화 심리학자는 한 1년 전에 이런 정말로 인간의 유전자는 쉽게 말하면 그대로인데 인간이 예를 들어 그 1만 년 전에 농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생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살인이나 폭력의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1만 년 동안에는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인간이 어떤 폭력의 빈도가 그리고 전쟁의 빈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몰랐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잘해왔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 본성에 맞게 예를 들어 좀 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분업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성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자기 절제라든지 셀프 컨트롤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조시키고 남에 대한 폭력이나 어떤 살인 같은 것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악마적인 속성은 우리가 적절히 제어해 왔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텅 빈 상태의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용물이 가득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회나 환경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랑 배치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이해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상호 협력이라든지 공감에 기반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은 꾸준히 빈도가 줄었다 이런 것들을 스티븐 핑커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요즘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지 그렇죠. 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이 강조되잖아요. 과거에는 정말로 그리고 살인죄도 그 사형제도 폐지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정말 요즘은 사람을
한 명 죽어서도 안 되고 여러 명 죽인 사람에 대해서만 사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지만 과거에는 정말 사람을 죽인 거랑 전혀 관계없는 뭐 동성애라든지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바로 사형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워도 사형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말대꾸 하는 자식도 사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폭력의 빈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컴포지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간 본성에서 특히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비교적 꾸준히 그 진보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핑거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런 그 상호 협력이나 공감 같은 한마디로 평생 동안 낳는 자식들을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허주석 선생님이 더 자세히 주실 거고요. 네. 예, 맨 뒤에 먼저. 예. 저기 네. 그 지금 이제 주로 혈연 관계를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자연세계에 흔히 보이는 그 악어와 악어새 같은 경우에는 네. 혈연 관계가 아닌데 예. 그 이제 도움을 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제가 그 협력의 진화라는 그 악셀로드 측죠?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저기 양보와 그 보복에 대해서 철저한 보복만이 이제 그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좋게 얘기하면 좋은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끼리 만드는 관계를 정리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보복이랑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양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그 맨 처음에는 무조건 양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호하게 보복하고 예 단호하게 예.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단호하게 보복하는 한 이론이 이제 모든 이론을 그 컴퓨터 게임에서 이제 모든 이론을 이겼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관계하고 이 유전자 관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습니다. 그 처음에 악어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공생은 개미와 진드물처럼 다른 그 생물학적인 두 종 사이의 어떤 이런 협력인데 사실은 그런 공생에 대해서도 언뜻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은 R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이 플러스가 되는 거는 일단 너무나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런 어떤 유전적인 혈연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R이 플러스라는 거는 그야말로 끼리끼리가 된다는 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성적이면은 내성적인 사람이랑 결혼하기가 쉽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야말로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의 한 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가 그러니까 진딧물이랑 더 끼리끼리 클러스터로 되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한 공생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R값이 플러스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인간 심리학자다 보니 이렇게 그 종이 다른 이런 공생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악셀로드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먼저 보복하면 먼저 배신하면 나도 바로 보복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있죠. 상대방이 화해의 손길을 내리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그 협력을 재개를 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티포텟의 중요한 특성을 4가지 정도로 그렇게 로버트 악셀로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티포텟이 사실은 그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가능한 전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안정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든 가능한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최고의 전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약간은 어떤 제한된 가정 하에서 티포텟 혹은 티포텟처럼 그러니까 그 초협력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윈스테이 루즈 시프트 같은 그러니까 초협력자에서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면 계속, 그러니까 파블로프 전략 같은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인간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전략이 티포텍 같은 전략도 있고 파블로프 같은 전략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티포텍의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협력자 보시면 더 잘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멍청하게 무조건 협력만 하는 정말 너무나 착한 쑥맥이면은 사실은 솔직히 좀 이용해 먹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런 것들, 그런 단점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이런 바로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바로 배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그 악셀로드가 이렇게 딱 단언한 것처럼 우리가 뭐랄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가정이 있고 그 상황에서 뭐 이런 또 거기 상황에서 맞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다음 시간에 또 그 선생님이 또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악셀로드가 티포텟을 그때는 한창 아마도 티포텟에 대해서 열광을 하던 시기라서 이렇게 약간은 좀 과장해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서두에서 아까 뭐 이렇게 그 일본에서 그 승객 구한 이수연 씨 얘기도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인류학은 이제 경험의 학문이라서 이제 고고학적 방법을 써서 이제 발굴해서 그걸 추론하는 방법을 쓰는 학문인데 이제 결과 보면은 인류가 뭐 네안데르탈인 한 뭐 50만 년 전 이전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한 180만 년 전에 흔적을 봐도 이렇게 온몸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누워있기밖에 못하는 그런 환자를 갖다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그 보면은 다른 동물에서 사실 볼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건데 그 다른 동물과 특히 다른 그런 어떤 그 협력이라고 할까 협동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근현도하고는 이게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 하나씩 드릴까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많이 유행했던 이제 사회물리학 얘기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물리학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 과학이나 네트워크 과학이나 이런 데서 보는 많이 네네. 이제 비슷한 것들이 모이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연상이 됐는데 사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뭐 사회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물론 이제 비약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이제 이 뭐 이렇게 계층 간에 또는 뭐 소득 계층 간에 이런 걸 섞으려고 많이들 계획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한 근 100년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걸 뭐 다리 서울로 친다면은 강남 강북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섞일 수 있으니까 이거 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이제 도시계획가 사이에서는 논란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분리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우리 사회 수준에서의 어떤 그 선택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또 혹시 여기서도 연구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인간만의 어떤 독특한 이런 희생이나 협력이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것이 그런 주로 이런 진화생물학자들의 생각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수연 씨 제가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거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한 패턴을 그러니까 이런 그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발현을 1차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테레사 수녀가 정말로 그야말로 헌신적인 정말로 어떤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테레사 수녀는 극히 드무니까 일단은 인간의 일반적인 심성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남들을 도왔는데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혹은 심지어 누구를 열심히 도왔더니 친구를 열심히 도와줬더니 친구가 나중에 아예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돈 좀 내놔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래 난 아낌없이 줘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누구나 약이 오르는 그러한 보편적인 심성을 그러니까 제너럴한 패턴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보편적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 시간에 더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제가 하는 바람에 이런 볼스나 킨티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집단 간의 이런 그 전쟁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니면 뭐 로버트 보이드 같은 이런
유전자 분화 공진화론 연자들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런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집단 간의 경쟁에 치열하다 보니 특히 전쟁에 치열하다 보니 정말로 우리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숨을 혹은 기꺼이 그 전장으로 나아가는 기쁘게 국가를 위해서 혹은 집단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야말로 위험한 전쟁터로 뛰어드는 이러한 심성이 진화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를 뜯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예를 들어 뭐 핑커 같은 진화 심리학자들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왜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로 전쟁터에서 사람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같이 내던진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나마 이렇게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병역 군대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병역을 하게 되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징집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러 가지 컨스크립션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 전에 로마 시대 이런 데는 그야말로 대부분의 군대가 범죄자들이라든지 돈 주고 산 용병이라든지 그야말로 폭력배 깡패들을 그야말로 잔혹하게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구슬리는.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실제로 진격 앞으로 하면은 병사들이 돌진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 나라에서도 뒤에서 돌진 안 하면은 총으로 쏘겠다는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핑커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어떤 진화경제학자들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이런 심성이 진화했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혹은 어떤 그야말로 정서적인 보상이죠. 왜 9.11 테러 죽으면은 수십 명의 젊은 처녀들이 득식을 드는 천국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착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그 총을 잡는 거는 국가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전우들에 대한 사실은 가상적인 혈연관계. 그러니까 영어로는 브라더스 인 암스라고 그러잖아요. 전우를. 그러니까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가상적인 혈연관계에 그러니까 착취가 되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정말로 끈끈한 전우애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전우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희생을 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현재 그렇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